학생에겐 수능을, 성인에겐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 강의를 매전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늘 찍었었는데 좀 여러분들과 함께 모시고 하는 강의를 갖다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이제 우리 경제사 강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 오셨으니까 이게 막 그냥 웃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좀 한번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요. 좀 나름대로 우리 스텝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정말 좀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오셔서 진짜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부하러 오셨으니까요. 진짜 이렇게 성인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사 공부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경제학과 나오신 분 있어요, 여기? 자, 경제학과 나오신 분 있어도 손 안 들겠죠? 자, 뻔한 거니까. 자, 어쨌든 실제로 이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컬입니다. 제가 우리 피케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딱 보면은 학점 예를 들면 1300 학점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은 이게 실제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보면은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잠깐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통계, 스테이틱스니까 통계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경제 잠깐 해요. 그리고 다시 수학하고 수학하죠. 실제로 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게 다 이게 시카고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영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어 강의하는 이거 말해도 되나? 영어 강의하는 선생님이 프린스턴 나왔어요, 걔가. 그래서 프린스턴 정말 수석 졸업했어요, 걔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은 모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대학에 지금 그 로스쿨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곧 졸업할 예정이라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요번에 그 놀랍게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둘 다 입학한 친구 말고 정말로 놀랍게 대단한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멜서스에 대해서 몇 마디 못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멜서스 인구론 끝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는 야, 이게 어쨌든 이제 한번 가보죠. 이게 실제로 얘네들의 컬입니다. 두 번째 이제 딱 가보면 우리나라 모 대학교, 이것도 대학은 특정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앞 글자는 이니셜은 해도 되겠네요. 그죠? Y모 대학교 2학년 경제학과 문제입니다. 경제학과 문제냐면 어떤 생산자가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40점.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탄력성을 구하고 위 생산함수가 오일러 정리에 충족하는지 보이시오. 너가 하면 되지 왜 나까지. 노동과 자본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와 비용 함수를 구하시오. 물론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저걸 강의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왜 저렇게 됐을까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하나는 첫 번째 상하탑에 갇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부터 배웁니까? 여러분 제가 경제학 바로 까버릴까요? 바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면은 무슨 곡선부터 배워요? 수요 공급 곡선부터 배우죠. 자, 수요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수요는 우리 뭐라 그러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물건 사는 사람이 늘어요, 줄어요? 제가 또 이 커리대로 안 가르칠 것 같아서. 자, 우리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뭐 한다 그래요? 우리 경제학과 나온 사람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그래도. 자, 책 드릴게요. 제가 모든 걸 다. 가격이 오르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수요는 뭐 한다 그래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줄다 그러죠.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뭐 한다 그래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준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 손 들어 봅니다. 사장님 뭐 만드세요? 소프트웨어는 좀 안 맞는다. 자, 그러면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죠. 소프트웨어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 물건이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누가 선생님한테 이제 예를 들면 대기업에 와서 하청 주문을 줬어요. 그래서 몇 개? 100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게 좋아요? 10,00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경제학. 잘 이해 안 가세요? 원래 경제학에 우리 배운 대로 하면은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한계 비용이 뭐 하니까? 체증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물건 만들 때마다 이제 점점점 나중에 만들다 보면 물건 가격이 뭐해지기 때문에 비싸지기 때문에 체증한다고 배우죠. 경제학과 가면 맨날 배우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러면 이거 벌써 또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우린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 딱 배울 때 뭐라 그래요? 기업가들은 항상 뭐를 결정한다 그러죠?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러죠. 생산량을 언제까지 결정한다 그럽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까지 결정한다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기업가가 스스로 생산량을 결정한대요. 왜? 너무 많이 만들면 비용이 뭐해지니까. 비싸지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너무 많이 만들면 비용이 뭐해지니까. 비싸지니까 기업이 스스로 생산량을 적게 만든다고 우리 교과서엔 다 써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세요? 기업에서 어떤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자 아이스크림 10,000개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사장이 10,000개는 너무 많아요. 10,000개나 만들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한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공급할 수 없어요. 4,000개로 줄여주실래요? 하는 순간 미친놈이 되는 거죠. 맞죠 선생님? 근데 경제학과 책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의심하는 걸 안 배운 거죠. 공급 곡선부터 의심해 봐야죠. 정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나와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처음 포인트 뭐가 되느냐? 상하탑에 갇힌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게 월가의 경제학과들이 다 뽑혀 들어갑니다. 아까 내가 우리 얘기 들었던 우리 아나크 제자한테 너무 미안해서 걔가 그 얘기하더라고. 야 폴크로만 수업 많이 듣니?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많이 듣는데 학생들이 아 역시 대단하구나 그랬더니 추천서 잘 써주신대요. 그래서 많이 듣는 이유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게 다 경제 쪽으로 가버렸던 이유 중에서 우리가 쉽게 월가에서 경제학과 애들이 쭉 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그분들이? 펀드 매니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발됐던 건 뭐였냐면 자 우리 주식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주식? 다 하시면서 왜 안 손 들어요? 자 우리 괜찮습니다. 손 드신 분 다 체크해서 책을 드리세요. 뭔가 또 다 하세요. 자 우리 좋아요. 선생님 주식해서는 주식하는 건 뭐가 어려? 사는 게 어렵다 그래요? 파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예요. 주식하시면 알겠지만 먹는 거는 사는 건 쉬워요. 오를 때 파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를 때는 괜찮죠. 주식해서 다 망가지는 건 뭐 해서? 물려서죠. 아 나 이 종목 물렸어. 아씨 미치겠어. 이거 가거든요. 암만 많이 먹어도 한 번 물리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컴퓨터 기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법의 출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주가가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더 정교하게 만드느냐 싸움이 붙은 거죠. 네.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네. 아까 말했던 스탠퍼드나 이런 친구들에 있는 최고의 석학들이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들을 짜기 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든 애들이 월가에서 높은 비용으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류 경제학이 상하탑에 갇힌 건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상하탑과 월가에 갇힌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물리학자하고 경제학자가 만났거든요. 유명한 얘기죠. 물리학자하고 경제학자가 만나서 맨 처음에 경제학자가 물리학자한테 얘기합니다. Say to.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가 더 수학을 잘해야 되죠? 물리학자가 잘해야 되죠. 경제학자가 딱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수학을 못하세요? 물리학자분들. 자, 그랬더니 물리학자가 경제학자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수학자한테는? 물리학자가 수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 죄송합니다. 물리학자가 누구한테? 다 쓸 수 있어요. 누구한테? 경제학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경제학자한테는 물리학자가 경제학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경제를 못하시나요? 이렇게 던져죠.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왜 경제학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경제를 모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엔 다 뭐라고 그랬었죠? 그럼요. 다 정치경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름이 다 정치경제학자입니다. 알프레드 마샬이 나와야만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됩니다. 그전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경제학의 독자적 영역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정치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폴리티컬 이코노믹스지만 실제로 그 폴리티컬은 폴리티컬하기라보단 역사죠. 그래서 지금의 경제학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쉽게 얘기하면 상하탑에 갇혀버려서 역사적 동선 속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뭐 하지 못한다? 배우지 못하는 경제학이 된 거예요. 원래 경제학과를 가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경제학사를 배워야죠.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 경제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강의할 거는요. 바로 경제학을 여러분 진짜 정치 경제학이 아니라 진짜 경제학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학사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자, 이제부터 맞추면 바로 책 좀 드리세요. 자,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구죠? 라고 제가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던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정치학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홉스도 맞죠. 왜냐하면 정치학의 아버지는 홉스로 보기도 하고 마키아벨리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은 플라톤으로 가야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더라도 뭐 할아버지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정치학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당연히 플라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학은 누구였습니까? 플라톤의 제자죠. 네,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 맞춘 건 소용없어요. 자,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밤 이게 딱 나오죠. 자, 나오면은 우리 라파엘로 그림이죠. 라파엘로 그림에 나오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손을 어디로 향하고 있다? 우리 보시면 나오지만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죠. 이상주의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돼야 되겠고요. 손을 땅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현실주의자죠. 경제학은 뭐가 되겠어요? 현실학문이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거 라파엘로가 그릴 때 얘 얼굴은 이게 플라톤인데 플라톤 얼굴은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갖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얼굴은 미켈란젤로 갖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걔네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경제라는 걸 갖다 정의를 내릴 때요. 이런 정의를 합니다. 자, 아주 생소하죠. 경제라 물어봤더니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 경제하면 우리 집안 살림한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 공부 좀 하신 분은 자, 아리스토텔레스 경제 딱 정의하면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경제하고 자, 우리 주부 오셨나요? 주부님. 왜 주부 아닌 척하세요? 자, 우리 주부님이 오셨으면 주부님과 바로 뭐 하고 있다? 경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랑 다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리가 왜 저렇게 정의를 했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경제 정의를 저렇게 내렸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걸 막 뒤져본 거죠. 아리가 왜 저랬을까? 뭐 반말해도 되죠. 어차피 죽었으니까. 제가 왜 저랬을까라고 했더니 야, 이게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리트가 경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상행위와 부자연스러운 상행위로 나누죠. 자, 어떻게 나눴을까요? 자연스러운 상행위와 부자연스러운 상행위. 자, 제가 먼저 한번 들은져 보겠습니다. 우리 철학도 이렇게 다 공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리 철학에서 존재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목적론적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리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론적 존재론. 그래서 아리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돼지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사람한테 맛있게 먹히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목적은 돼지를 촉촉히 적셔주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생긴 목적은 머리를 보호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건 당연. 왜 우리 옛날에는 당연히 모든 사물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러죠. 하느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뭐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본질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상행위를 해야 되죠. 상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건도 있어야 되지만 돈, 화폐가 있어야 되죠. 자, 화폐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여기 정답 나왔습니다. 화폐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교환이죠. 근데 화폐를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리업자라고.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고리업자는 화폐를 다르게 이용하죠. 교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돈 다르게 네, 뭐요? 이윤이 목적이죠. 끝났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행위는 뭘까요?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요. 부자연스러운 상행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이후 근대까지 모든 학문의 아버지이자 지배자가 됩니다. 아리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욕인 거죠. 오케이? 아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리 철학이 부정되려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베이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가 만들었던 오르가놈을 갖다가 비판하는 신오르가놈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렸던 3단 논법을 부정하는 귀납법을 만든 게 베이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건 나중에 또 철학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건 뭐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아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나오면 자, 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가 말하는 경제라는 거는 아까 이게 경제 정의가 이거였었죠. 네. 이건 화폐를 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교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만 경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자연스럽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리는 이것은 뭐하다? 정의롭다고 정의하고요. 이건 뭐한 것으로 정의하는 겁니까? 부정의한 것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읽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리 철학을 더 가볼게요. 자, 아리의 정의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리의 정의론은 뭐가 되느냐?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나오면 우리 법대 나오신 분 손 드시면. 아리가 정의를 뭐라 그러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시정적 정의라는 거는 저게 시정적, 우리 교통사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운전하다 남의 범퍼 살짝 부닥쳐서 살짝 긁혔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범퍼 다 갈아달라고 그럽니다. 갈아줘야 돼요? 안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운전 안 하셔서 그래요. 내가 암만 조그만 기스를 범퍼를 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적정이? 시정적 정의죠. 그건 같은 것은 같게예요. 왜? 내가 원래 차가 있었잖아요. 네가 나한테 상처를 냈다면 원래대로 그대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조그만 상처를 내도 원래대로 그대로 해줘야 되죠. 내가 우리 친구를 뺨때기를 딱 때렸어요. 기스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여자분은 누가 때려주기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딱 때려서 원래대로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은 다르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 선생님은 10시간 노력했고 이 친구는 3시간 노력했어요. 더 많이 노력한 친구에게 더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주는 게 다른 것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아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론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 나오고 있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맨날 재고 있는 게 같은지 다른지를 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우리 복습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가지 사례가 나왔죠. 아리가 봤을 때 저 중에서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고 뭐하고 뭘까요? 제가 롤즈를 놨죠. 자스티스. 롤즈가 아니라 마이클 샌달이죠. 저 책 제목이. 마이클 샌달이 바로 공동체주의자고 덕론이고 목적론적 존재론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 샌달 책을 다 읽으셨겠지만 아리를 모르면 마이클 샌달을 이해한다는 건 임파시블이에요. 임파시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요. 샌달 1초만 3분만 강의 드릴게요. 예를 들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있고요. 머리 제일 좋은 놈이 있고요. 노력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있고 신앙심이 제일 깊은 애가 있어요. 신학대학에서는 누구 받아야 될까요? 네, 그게 마이클 샌달이에요. 이해가 있습니까? 신학교 왜 만들었어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부 잘하는 애나 노력 많이 하는 애나 머리 똑똑한 애가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애가 들어가야죠. 그게 샌달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제일 노력 많이 하는 애가 가죠. 그죠? 제일 노력 많이 하는 애가 가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게 자본주의예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머리가 똑똑해서 점수가 잘 나와서 걔가 대학 갔어요. 그거 인정하자가 자본주의고 그거 인정 못해가 롤즈죠. 정의론에 나오는. 그건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서 가서 공부해 봅시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자, 어쨌든 이 4가지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아리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하고 뭘까 하고 몇 개가 있고 뭐하고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진짜 바로. 아리가 딱 봤을 때 정의롭지 못한 거. 4번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3번째죠. 자, 3번째는 왜 정의롭지 못하죠? 이게 진짜 공부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아리의 정의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것은 같게라고 그랬죠.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을 같게 안 했잖아요. 1,000원짜리랑 얼마가 교환됐습니까? 500원짜리가 교환됐죠? 같지 않죠. 그래서 저건 부정의한 거예요. 그럼 아리는 딱 봤죠? 뭐를 부정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자본주의 나온 지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잡아야 300년, 더 잡아야지 4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죠. 아리는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걸 부정의하다고 바라봤다니까요. 그럼 저렇게 얘기하면 상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상행위도 뭐를 위한 상행위라면? 교환을 위한 상행위라면 괜찮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안 된다요. 그럼 여러분 결론 나왔습니다. 우린 자본주의에 살지만 자본주의를 몰라요. 일장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시장 경제 체제라고 그러죠. 조선시대도 시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시장이 없었던 시대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시장 경제 체제라고 안 합니다. 지금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시장 경제 체제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의 목적이 다른 거죠. 예전에 시장의 목적은 뭘 위한 거예요? 교환을 위한 거예요.
조선시대 주모가 교환을 위해서 주막을 만들었다고요? 아니죠. 그분은 뭐가 되느냐? 교환의 수수료를 받았던 거죠. 제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목적으로 했던 건 이윤이 아니라 교환의 수수료예요. 내가 1,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연결시켜 줄 테니까 1,000원짜리 콩나물과 1,000원짜리 뭐가 있을까요? 지우개라기보다 자, 10,000원짜리 책과 10,000원짜리 바지를 연결시켜 줄 테니까 내가 이걸 갖다 뭐예요? 연결해주는 수고를 했으니까 수수료를 달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9,000원을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너한테 10,000원 팔아서 1,000원의 이윤을 남기는 곳이 시장이죠. 자, 여러분 오늘 벌써 오셔서 딱 하나 배우신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 경제 체제란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떤 사람한테도 시장 경제 체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을 못 봤어요. 이게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조선시대도 시장이 있었어요. 옛날 다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시장 경제 체제라고 안 합니다. 이유가 이윤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한번 가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부정되던 시대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자본가들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탐욕스럽다라고 그러죠. 부르주아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르그, 조아지. 부르그가 무슨 뜻이죠? 불란서에서? 성 안이죠. 성 안에 사는 조아지, 럭셔리한 새끼들. 다르게 얘기하면 성 안에 사는 돈밖에 모르는 쓰레기들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정리됐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사실 1강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제가 가리키고자 했던 바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나쁜 짓이죠. 이건 특정하면 무도사가 하는 일이죠. 그죠? 네. 무도사나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 같은 것에 같은 게 아니죠. 1,000원을 줬으면 아리는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표현하느냐? 고리대금업자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저주하죠. 서구에서 우리만 저주했던 게 아니죠. 인류 역사에서 고리대금업자는 항상 뭐가 됐습니까?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우리 본능에 남아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러냐? 돈을 나눠주는 것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돈을 빌려가는 놈이 장사하려고 빌려가거나 사업을 하면 빌려가면 이자를 받으라고 그래요. 왜? 사업을 해서 일정한 이윤이 남으면 그건 나도 가져야 되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넌 개새끼라고 그럽니다. 왜? 여기서 더 멋진 말이 나오죠. 거기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윤리의 영역이 적용돼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너는 윤리의 영역이 적용돼야 될 곳에 시장의 영역을 적용시켰으니까 넌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는 국가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리가 봤을 때는. 현대로 돌아온다면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리에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시장에 맡겨라고 아리는 돌아온다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인도에서 이런 은행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다 그거고요. 자,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재밌는 거 할게요. 이건 상행위예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고리대금업이죠. 그죠? 네, 둘 다 아리가 봤을 때 뭐 한 거다? 부정의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의한 거. 자, 아리가 봤을 땐 둘 다 뭐 한 거다? 부정의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정의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부정의 행위가 가보겠습니다. 1639년 꽤 됐죠. 17세기 보스턴에서 신학 교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1실링당 6펜스의 수익을 추구했다고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6% 이자 처먹으려고 그랬다고 해서 나쁜 놈이라고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왜 고발했느냐라고 했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대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똑같죠. 아리스토텔레스랑.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위대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말하는 세상에 제일 나쁜 짓이 여기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비싸게 팔고 최대한 싸게 사는 행위는 제일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저 때는 싸게 팔아서 우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 쳐 죽일 놈이에요. 하느님을 배신한 놈이에요, 저 놈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게.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지옥 가야죠, 지옥.
아니 그렇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비싸게 지불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살 때 그 값을 그대로 파는 거. 야, 네가 물건 샀으면 썼으니까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논리가 나옵니까? 해난 재난 등으로 상품을 잃은 경우 이를 핑계로 나머지 값을 올리는 거. 뭐 이건 현대에 말하는 사재기죠. 이건 뭐 개쓰레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당하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고리대금업자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고리대금업자 개쓰레기라고 여러분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대문호 누구죠? 섹스피어. 무슨 소설이죠? 베니스의 상인. 우리 차강원 들으세요. 우리 이렇게 계속. 자, 뭐가 되겠어요? 자, 베니스의 상인이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안타깝다. 네, 누구죠? 안정환? 안토니오 맞습니다. 네, 안토니오죠. 오케이? 자, 우리 나오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베니스의 상인을 갖다 한번. 베니스의 상인은 섹스피어가 딱 봤을 때도 고리대금업자는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개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죠. 왜? 걔는 아리가 맞든가는 같은 것을 같게 취급 안 한 놈이니까. 그리고 그걸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유태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유럽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로 몰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 소설 갖다 가보면 이제 소설 분석, 저하님 할 수 없는. 자, 베니스의 상인 이렇게 잘 안 넘어가. 자, 샤일록이 바사니오에게 3,000 더킷을 빌려주고 안토니에게 살 1파운드를 보증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토니오가 냅다 쓰죠. 그랬더니 포샤가 판결을 내리죠. 자, 포샤는 누구 애인이죠? 저 바사니오 애인이에요. 베니스의 상인이 있으면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사니오라는 상인이 이제 그 중동에서 향신료 갖고 오는데 내가 이제 이게 못 올지도 모르니까 야 이거 보증 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 안토니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야 보증 좀 서줘 그랬더니 샤일록 이 개버러지 같은 놈이 안토니오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그러면 알았어 혹시 문제되면 내가 안토니오 살 1파운드 가져갈게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알았어 그런데 배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갚게 생긴 거죠 돈을. 그래서 이제 살을 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사니오 애인이 포샤거든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저 여자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판결을 내릴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세운 명분이 뭐예요? 살만 뭐 하라는 거죠? 잘라가지 피는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그랬더니 샤일록이 대답합니까? 못합니까? 왜 못했을까요? 우리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왜 못했어요? 같은 것은 같게. 계약서 했을 때 뭐하고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살 1파운드와 3,000 더깃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가 더 가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괜히 섹스피어겠어요? 장난 아니잖아요, 저 친구. 오케이?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베니스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단 제목은 뭐죠? 억울한 샤일록이죠. 왜 샤일록은 억울할까요? 왜 샤일록은 억울하겠습니까? 나만 개새끼냐죠. 누구도 개새끼다. 누구도.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도.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갑이 1,000원짜리 콩나물을 을에게 1,000원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갑이 10,000원짜리 콩나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1,000원 주고 산 콩나물을 10,000원에 판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이거 1,000원짜리로 바뀌어야겠네. 자, 그러면 결국 갑은 1,000원 주고 을에게서 콩나물을 사서 10,000원에 병에 팔았죠. 같은 것은 같게 했어요? 그러지 않게 했어요? 그러지 않게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나쁜 놈이다. 고리대금업자만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도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상인도 정의롭지 않은 거죠. 이해가 있습니까? 샤일록은 억울한 거예요. 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라서 넌 같은 것은 같게 다루자고 했는데 왜 그 케이스를 누구한테만 고리대금업자인 나한테만 적용하니? 누구한테는 적용하지 않니? 바사니오한테는 왜 적용하지 않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바사니오가 콩나물, 향신료를 을에게서 아랍 세계에서 1,00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뭐 했습니까? 바사니오가 다시 향신료를 어디에게다가 여러분 중부 유럽에다가 얼마 주고 파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판 거죠. 그러니까 바사니오 너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이제 왜 이렇게 변했느냐? 간단한 거죠. 우리가 딱 나오지만은 중세 유럽으로 딱 가보면 이거 한 번에 다 뜨게 해야겠다. 이 당시에 프랑스 애들 저거 처먹고 있었어요. 저 완두콩에다가
소금 절인 고기밖에 못 먹던 애들이에요. 집에서 한번 고기 소금에 절여보세요. 그럼 맛있겠어요? 어이없겠어요? 진짜 불란서 애들이 먹던 게 스튜, 완두콩, 그 다음에 소금 절인 고기 처먹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메디치 가면 이태리에서 요리사들이 쫙 들어옵니다. 요리사들이 쫙 들어오면서 뭘 갖고 왔냐면 페스트리.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마카롱. 한마디로 설탕 들고 온 거예요. 거기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야만의 유럽이에요. 그리고 유럽 애들 이 당시 다 뭐 입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알지만 가죽옷 입고 있고 저렇게 살던 애들이 어디에서 아까 나왔지만 베네치아하고 교역하던 게 뭐가 있습니까? 금방 나오지만 이거죠. 아랍이에요, 아랍. 아직 중국은 뭔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아랍 딱 봤더니 우리는 귀염둥이 같지만 비단 옷 입고 있잖아요. 난 가죽옷 입고 있는데. 고기를 향신료에다가 뿌려서 먹고 있잖아요. 요리를 해갖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 뭘 마시고 있습니까? 커피. 죽죠. 녹차나 커피를 먹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왜 바꿨어요? 유럽 애들이 책 보는 애들이 없고 대부분 다 문맹이고 갖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아랍을 갔더니 애들이 꾸란 말고도 책을 보는 거예요. 거기 책을 봤더니 우리는 잊어먹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한 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수입되는 겁니다. 중세들이 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어딜 딱 갔는데 책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드디어 뭐가 뭐를 앞서갑니까? 욕망이 정의를 앞서 나갑니다. 이윤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를 만든 곳이 어딜까요? 우리 이제 자본주의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세계 최초로 만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도 있고 못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힌트. 우리 했어요. 예? 어디요? 선생님? 예? 아, 네덜란드는 이제 나중에 동인도에서 만드는 거고요. 네, 정확히 이태리 베네치입니다.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그래서 베네치아가의 처음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동양의 향신료를 갖고 와서 중부 유럽으로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베네치아냐? 여기도 역사에서 보시면 딱 나오는데 금방 보실 수 있죠. 자, 우리 베네치아 가보셨나요? 세계 최초의 시장 경제 체제도 베네치아 안에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과 물의 도시면서 도시국가가 되고 자체 무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용병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 들어오던 향신료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경쟁하던 곳이 어디냐면, 자, 한번 가봅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랍이었겠잖아요. 그럼 이제 배로 날랐겠잖아요. 그럼 배로 날르면 어디에서 날라야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할까요? 아니죠. 여기다 세울까요? 세우면 다시 육지로 쭉 가야 되죠. 중부 유럽에 가려면. 그럼 갈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겠습니까? 예, 여기하고 여기죠. 이해되셨죠? 배 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제네바고 여기가 베네치안이에요. 그래서 둘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제네비아하고 베네치안이 라이벌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베네치안이 언제 결정적 승리를 거두느냐? 십자군 전쟁 보셨죠? 그때 십자군이 우리 컨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하죠. 그럼 뭐 우리가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기라고. 저때 십자군한테 베네치안이 선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군으로부터 무역 독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안에서 최초의 자본주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 경제 체제란,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리면, 단순하게 백화점이 들었다고 시장 경제 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되겠죠? 예전의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말 화폐의 목적에 맞는 교환을 위한 장소이고, 시장의 주인은 등가 교환의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고요. 자, 하나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 경제 체제의 지금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환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시장이 성립하는 것을 시장 경제 체제라고 그러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를 저렇게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성립한 시장과 중세 시대에 성립했던 시장이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는요, 중세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품 세 가지를 다룹니다. 뭘까요? 중세에서, 우리 경제학 하잖아요. 중세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품 세 가지를 다룹니다.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예전엔 거래되지 않았던.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노동 그 다음에
아니. 자본. 그다음 토지. 생산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죠? 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가요? 다시 얘기하면 노동이 매매되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중세시대 때도 노동이 사람이 매매됐어 안 됐어요? 됐죠? 인신매매했잖아요. 지금은 불법이지만. 맞지 않습니까? 노예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정리되셨죠? 가난하면 딸도 기생집에다 팔아먹었죠? 지금 그런 일 없죠? 무슨 소리야? 자, 예전에는 뭐가 매매됐고? 사람이 매매됐고요. 지금은 노동이 매매되죠. 뭐는 매매되지 않는다? 인격은 매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된 사회죠. 예전 사회보다. 우린 만약에 지금 인격이 매매되면 사람들 다 뭐 합니까? 분노합니다. 주차 잘못 세웠다고 무릎 꿇었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거 보고 괜찮아요. 완전 분노합니까? 분노하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주차장에 일하러 온 학생이 판 건 노동이지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노동이 팔리고요. 두 번째는 돈이 팔리죠.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자본입니다. 자본이 드디어 가격을 가졌죠. 그걸 우리 뭐라 표현합니까? 투자로 나가게 되면 이윤, 빌려주게 되면 이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본이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가 매매된다는 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옛날에도 토지 매매했잖아요 라고 생각하죠. 그잖아요. 옛날에도 토지가 매매됐잖아요. 옛날에 토지 매매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그 집안이 몰락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네 땅을 판다는 게 성립하지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잖아요. 걔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죠? 천도합니다. 천도. 천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집을 팔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너네가 팔 수 없는 것을, 원래는 팔지 못하는 것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소유 점유권을 내가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었던, 정리되셨어요? 천도한다는 의미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천도를 선언하노라. 난리 나잖아요. 묘청의 난. 우리 다 아시지만. 정조, 이성계 다 천도했잖아요. 천도한다는 건요. 상상을 못하는 개념이에요. 토지를 매매하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매매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의 토지라는 거는 예전과 다르게 지대 개념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 시간에 이렇게 배웁니다.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고 배우고요. 자본의 가격을 이자 또는 이윤이라고 배우고 토지의 가격을 지대라고 배우기 시작하는 건 바로 자본주의가 성립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강에서는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우리가 매일 쓰는 말입니다. 매일 듣는 말이지만 제대로 된 정의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강의했는데 결국 남은 거는 카지노는 베네치안이었구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카오 가면 제일 큰 카지노가 뭐예요? 베네치안이잖아요. 마카오 가보신 분? 오늘 또 이건 답변. 베네치안 가보셨어요? 거기 어떻게 그죠? 베네치안이 제일 지금 역전됐는데 그만 너무 자세히 알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역전됐는데 베네치안이라는 그 왜 꽃보다 남자 있잖아요. 꽃보다 남자 많죠? F4 나오던 거. 걔네들이 왜 배 타고 놀던 데가 그 마카오 베네치안이잖아요. 그래서 마카오가 그 카지노를 만들 때 이름을 베네치안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케이? 베네치안, 마카오, 카지노, 저 새끼 역시 도박이야 이러지 마시고 오늘 1강에서 말씀드렸던 건 바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정리되셨죠? 우리 5분만 쉬었다가 2강으로 넘어가 볼게요.